툰구스카 사건의 수수께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구에 떨어진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운석이었는지 해성이었는지 혹은 우주선이나 그 외에 전혀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날아온 그 물체의 확실한 흔적은 결국 끝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말 그대로 헛소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사건은 정말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툰구스카 사건은 1908년 6월 30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시베리아 중앙에 위치한 포드카멘나야 툰구스카 강 유역에서 지구 근대 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인데요. 이 끔찍한 재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던 불타는 물체였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지만 불기둥을 봤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개의 물체가 연속으로 날아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불덩이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그 뒤로는 길게 타오르는 불길 같은 꼬리가 따라붙었으며 푸른색의 자국을 하늘에 남기며 날아갔다고 합니다. 천체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30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처음 느낀 건 엄청난 열풍이었고 마치 옷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공기의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충격파가 몰려왔고 사람들은 그 바람에 그대로 날아가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지나간 뒤에는 마치 대포가 발사된 것 같은 혹은 거대한 바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폭음이 울려 퍼졌죠. 천체가 낙하한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던 샤냐길 부족의 추찬차와 체칼에는 정체불명의 낙하음 혹은 일제히 폭격음이 들린 후에 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떠올랐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들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어떤 광경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증언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보다 약 40년이나 앞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당시에는 미래에 그런 폭탄이 등장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여겨지는 지점에서 400km나 떨어진 케젬스코의 마을에서도 세 차례의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그 충격으로 주민들이 쓰러지고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툰구스카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물체의 낙하는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진파가 감지됐고 기상관측소에서는 매우 강력한 자기폭풍이 기록되었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에 일어난 기이한 백야 현상은 바로 이 자기폭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북쪽 하늘에서 이상한 발광 현상이 나타난 덕분에 한밤중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고 플래시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럽 전역과 서시베리아에서는 은빛 구름과 함께 보기 드문 태양의 무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졌다면 유튜브나 각종 SNS는 아마도 엄청난 양의 영상과 사진으로 넘쳐났을 거예요. 과학적 조사. 하지만 1908년 당시에는 이런 대기 이상 현상이나 지진 활동이 툰구스카 운석 낙하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툰구스카 사건은 시베리아 외딴 지역의 몇몇 신문에서만 아주 조심스럽게 보도되었을 뿐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된 건 1921년의 일이었는데요. 그해 소련 과학 아카데미 산하 광물학 박물관의 운석 부문에서 근무하던 레오니드 쿠리크가 이끄는 운석 탐사대가 툰구스카 타이가의 중심부를 향해 출발한 거죠. 이후 학술지에 단 몇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을 뿐인데도
툰구스카 사건의 수수께끼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쿠리크가 실제로 운석이 떨어졌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도달한 건 1927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는 1927년부터 193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툰구스카 지역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조사에서 벌써 드러난 사실은 툰구스카에 떨어진 천체의 영향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리크와 조사단은 천체의 낙하로 인해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타이가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천체가 직접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5에서 8km 범위의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었지만 탄화되어 있었고 가지나 나무 껍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매우 강력한 열 충격과 충격파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온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요. 또 반경 8에서 15km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무질서하게 겹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경 30에서 40km 안쪽에서는 나무들이 줄기부터 쓰러졌는데 이른바 전형적인 방사형 패턴을 이루며 나무 밑동이 낙하 지점을 향해 있는 형태였습니다. 반경 40에서 60km 부근에선 대부분의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나뭇가지나 수관 일부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운석이 떨어졌다는 크레이터나 천체 파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에도 KP 플로렌스키가 이끄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운석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 역시 이 기이한 사실만을 확인시켜주는 데 그쳤고 천체의 흔적은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툰구스카 사건은 또다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호들갑을 떤 건 언론이었죠.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여러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일반 대중은 이 사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툰구스카 운석의 수수께끼는 모기떼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인적 드문 타이가 덕분에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운석이 떨어진 지점까지 실제로 도달할 수 있었던 조사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수십 명의 열성적인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종합조사를 벌이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어떠한 화학 분석을 해봐도 화학 원소 함량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지역에서 수집된 토양, 물, 식물 시료 등 총 1280건이 분석되었지만 모든 수치는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낙하한 물체가 지면에 닿은 장소나 폭발이 일어난 지점을 특정하려는 시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나마 유력하다고 여겨진 지점이 하나가 아니라 6군데나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들 각각의 좌표는 위도와 경도 기준으로 최대 1도씩 차이가 났고요.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포드카멘나야 툰구스카 지역에서 각각 111km와 54km의 오차가 생긴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천체가 떨어진 뒤 생긴 크레이터가 그 근처의 체코호라는 호수일지도 모른다는 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한 이탈리아 지질학자가 이 가설을 입증한 듯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호수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이 지역은 운석 낙하보다 훨씬 오래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체코호는 크레이터가 생긴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로 여겨져 왔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툰구스카 사건에 대한 가설이 더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예로는 한 지질학자의 주장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툰구스카 폭발의 중심지는 2억 년 전에 활동을 멈춘 화산 분화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과거 화산 분화의 흔적으로 보기 드문 광물들이 다수 분포해 있어서 이 일대의 지구화학적 성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툰구스카 사건은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또 다른 가설들이 잇따라 제기되게 됩니다. 과학적 가설.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철저하고 정밀하게 연구된 과학적 가설은 소행성 낙하설과 해성 낙하설이라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이 고전적인 가설은 사건 초기인 1908년부터 이미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현대과학의 연구와 계산을 통해 이 가설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지름 50에서 100m에 달하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거대한 천체는 단순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초속 20km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의 밀도가 높은 층을 그대로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의 돌, 혹은 일부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철과 니켈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이 물체는 마찰열과 내부 압력 때문에 지상 5에서 10km 상공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 소행성은 산산이 부서져 극도로 작은 파편들로 흩어졌고 그중 어떤 것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운석의 잔해나 충돌 분화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명백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물체가 떨어졌는데도 아주 작은 조각조차 남지 않았다는 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2013년 체리아빈스크 상공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규모는 작았지만 수많은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툰구스카에서는 천체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죠. 학계에서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가설은 바로 해성 낙하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가 해성이었다는 주장이죠. 해성은 대부분이 얼음과 우주먼지로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얼음과 먼지가 퍼졌을 것이고 백야 현상이 발생한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또한 해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얼음이 완전히 녹아 증발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발로 발생한 에너지는 TNT 환산으로 약 10에서 15메가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지름 50에서 100m의 얼음덩어리가 파괴되었다는 가설과 잘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많은 천문학자들 역시 이 해성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연구를 통해 1908년 당시 지구가 엔케 해성의 미세 운석 밀집대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해성 가설에도 모순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이 있었다면 대량의 물이 발생해 습도가 증가하거나 비가 내렸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해성의 얼음덩어리는 고도 50km 이상의 상공에서 파괴되었어야 하고 그럴 경우 타이가 2000제곱킬로미터를 넘게 쓰러뜨릴 만큼의 강력한 충격파가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소행성설과 해성설은 툰구스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과학적 가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려는 다소 근거가 부족한 이론들도 몇 가지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포드카 맨나야 툰구스카 지역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던 천연가스가 갑작스럽게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 지역에 천연가스전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즉 대량의 메탄이 급격히 지상으로 분출되면서 마치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 동의하려면 수백 명이 목격한 하늘을 가로지른 불덩이를 무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폭발 중심지에서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가설. 툰구스카 사건에서는 마치 역설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교수도 아닌 일반인의 대담한 가설들이 오히려 과학적 이론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주선 폭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일련의 신뢰할 수 있는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덩이의 비행 경로, 명확하게 확인된 폭발 중심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열 복사와 충격파 등이 그렇습니다. 소련의 작가 알렉산드르 카잔체프는 단편소설 폭발과 장편소설 불타는 시면에서 이 가설을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상 속 이야기에서는 1908년에 핵 엔진을 장착한 외계인의 우주선이 시베리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그 우주선은 대기권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폭발은 단지 핵폭발과 비슷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진짜 핵폭발 그 자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벌어진 모든 현상들이 그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설의 발상 자체와 그것을 표현한 문학적 상상력은 매우 설득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결국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실제 과학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외계인 가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로는 우주선의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핵폭발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준위 방사능 오염이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당시 조사 시점에 이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이 방사선 수치의 상승이 노바야 젬리아 근방의 소련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핵실험 영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SF 작가 스트루가츠키 형제는 자신들의 소설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에서 이러한 모순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비연속적 시간 역행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죠. 이 가설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이 지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해 큰 소리를 내며 착륙하는 장면을 지구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외계인들은 지구의 시간이 자신들의 세계와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주선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침착하게 진화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날, 즉 지구 시간으로는 전날이 되는 날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거꾸로 사는 그들은 손상되지 않은 타이가 숲을 보고 식물 표본을 채집한 뒤 조용히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인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 이런 스타일의 이색적인 가설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럴듯한 색다른 이론들이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테슬라의 죽음의 광선설이나 반물질로 된 운석이 떨어졌다는 주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기엔 너무 방대하니까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툰구스카 사건은 지금까지도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가장 흥미롭고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가설은 소행성이나 해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론들의 빈틈이 완전히 메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엉뚱하고 공상적인 가설들도 계속 살아남고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SNS에서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